네, 오늘 이을수 토마스 리서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청취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리서치라고 하는 독립 리서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을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그 독립 리서치 기업인 토마스 리서치에서는 주로 이제 미국 ETF 쪽에 집중해서 지금 저희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서적 출간을 하게 돼서 인사차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따끈따끈한 또 신간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이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 ETF죠. 네. 네, 이게 정말 미국에 이제 집중해서 ETF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제가 봤는데 네.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네.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늘 또 한 땀 한 땀 또 설명을 또 공부를 해보려고 또 네. 들고 오셨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 ETF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이런 케이스가 되고요. 사실 국내 투자가분들 중에서 미국 ETF 사시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사실 이 ETF를 사고 계세요. 그렇죠. 대표 지수형. 예, 네. 맞습니다. 뱅가드 그 S&P 500 ETF, VU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SPDR, S&P 500 ETF, 스파이라고 하는 네. 요 두 개를 좀 많이 사세요. 확실하게. 예, 그래서 요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긴, 요거는 이제 나는 미국 시장 잘 모르겠고, 일단 미국 시장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투자를 하는데 가장 안전하게 투자한다? 그러면은 대표 지수 추정형 ETF. 이런 거를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야, 난 조금 더 과감하게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이제 QQQ를 이제 투자하시는 거죠. 보수적 투자가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그 어떤 대상이 너무 넓으면 수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대상을 좀 좁혀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업종 ETF를 좀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신 분이고요. 제일 극적으로 적극적이신 분들이 종목 그 레버리지형 그렇죠. ETF 하시는 분들, 개별 종목, 이게 사실 이제 개별 종목 ETF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냥 주식 사면 되니까. 네. 그래서 개별 종목 레버리지나 아니면 인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곧버스라고 하는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ETF 이런 것들에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국내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예. 그 재밌는 게 2024년도에 2025년 아직 안 끝났으니까 2024년도에 한국예탁원에서 발표한 이 국내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트레이딩한 미국 ETF를 보면은 이 1위부터 5위까지는 그 뱅가드 S&P 500 ETF, VU라고 하는, 그 다음에 스파이, 방금 말씀드린 SPDR, S&P 500 ETF, 그 다음에 이제 슈드라고 해서 슈압, 배당 관련된 슈압 디비든드 ETF, 요런 거 투자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SGOV라고 단기 국채 ETF, 요런 거 투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6위부터 10위까지는 전부 비트코인, 2배짜리 이더리움, 뭐 3배 반도체, 그렇죠. 3배짜리도 있죠. 2배 엔비디아,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극단적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가장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표 ETF, 아니면은 개별 종목 ETF나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이런 거에 투자를 하시고 중간에 업종 중장기 테마 ETF와 관련된 투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국내 주식이 업종 이런 거는 데이타임을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국내로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이제 미국은 확실히 대표 지수나 아니면 정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테슬라 3배짜리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일종의 이제 신용으로 사는 거죠. 3배 신용으로.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테마 ETF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떤 전략적으로 본인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번에 조금 더 강조를 좀 많이 했던 거는 이제 그 테마형 ETF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럼 테마형 ETF 이제 설명 좀 해주실 텐데, 근데 그 전에 일단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대표 지수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표 지수 S&P 안에서도 뭐 부도 있고, 뭐 스파이도 있고, 이것들의 사실 차이가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운용 자산의 차이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S&P 대표 지수형을 사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에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거기도 2개, 3개로 이렇게 나눠 갖고 사는 게 나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실은 이제 뱅가드 S&P 500 ETF 하고요.
그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iShares 코어 S&P 500 ETF는 거의 똑같습니다. 아,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수료도 거의 똑같고요. 모든 구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행사가 어디냐에 따라만 다릅니다. 아, 그냥 아무거나 그럼 하나 사면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는 뭘 사도 사실 큰 차이는 없으세요. 근데 그 스파이라고 하는 SPDR S&P 500 ETF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ETF도 그냥 ETF인지 아니면은 어떤 트러스트형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신탁형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ETF냐.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대주나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적죠. 예, 주식도 빌려주고 그래서 뭐 돈도 이자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거를 딱 제한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원 자체가 좀 그 제한되다 보니까는 그러면 돈을 적게 벌면 적게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뱅가드 S&P 500 ETF가 그 보수 비용이 총 보수 비용이 0.03%인데 반해서 지금 이제 그 SPDR S&P 500은 0.09%. 아, 그게 더 비싸군요. 예, 그게 이제 약간 형태가 일반 ETF냐 아니면 트러스트 형태의 ETF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근데 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이제 만기가 있다 없다. 근데 만기가 있다 없다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왜냐하면 트러스형은 만기가 있긴 한데 그게 뭐 100년, 150년 뒤 만기이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고 현재로는. 예,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트러스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주나 이런 게 다 금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다. 예, 보수가 조금 아무래도 돈을 적게 벌면은 보수를 조금 더 받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펀드 플로우가 확 차이가 나요. 최근 10년, 20년 펀드 플로우를 보면 사실 이제 먼저 나오기는 그 SPDR S&P 500 ETF가 훨씬 먼저 나왔거든요. 그리고 얘가 훨씬 규모가 컸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2010년 6월인가에 나왔습니다. 뱅가드는. 한 10년, 12년 정도 늦게 출시가 된 상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펀드 플로우가 훨씬 좋아서 쭉 와서 따라잡혔어요. 결국은. 사이즈가 그래서 작년 2024년 말까지는 S&P 500 추정한 ETF 중에서 SPDR S&P 500 ETF가 제일 컸는데 지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아, 뱅가드가 예, 올해 3월인가 4월에 뱅가드 S&P 500 ETF가 1위로 올라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뱅가드는 3위였었거든요. 2004년 말 기준으로는 2위였었던 iShares 코어 S&P 500 ETF도 지금 그 스파이하고의 간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2, 3위 왔다 거의 공동 2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S&P는 가장 큰 게 이제 VO 뱅가드 거라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수수료도 제일 낮다. 예, 수수료가 그러니까 어차피 성과가 거의 똑같거든요. 성과가 거의 똑같으니까 수수료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부가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 거죠. 네, 입력 완료했습니다. 네, 다음 이제 테마 ETF형으로 한번 넘어가서 설명해 주시죠. 테마 ETF는 뭐 테마는 정말 엄청나게 지금 많은 테마 ETF들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대표적인 7개만 제가 이제 한번 좀 뽑아왔습니다. 그게 하나가 이제 AI and Robotics 가장 핫하죠. 가장 핫하고 정말 뭐 2023년부터 미국 시장을 거의 견인하고 있는 테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방산. 이제 방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공우주 및 방산 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항공우주 쪽도 좀 영향은 좀 있지만 사실 워낙 방산 쪽이 테마로서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 위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에너지 인프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저희가 ES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라고 해서 환경, 그다음에 사회, 지배구조 관련된 쪽에서 이제 굉장히 그런 쪽에서 좋은 ETF만 골라서 하는 이런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원자력,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배당 관련 ETF인데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AI 로봇 ETF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CES 2023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도 그 젠슨왕이 그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 AI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관심이 단순 AI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시장에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관련돼서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한 펀드가 3개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글로벌 X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ETF라고 AIQ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AIQ. 예.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X는 국내 그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해외 브랜드죠. 글로벌 X 로보틱스 앤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보츠라고 하는 예, 그다음에 아크 캐피탈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크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앤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아크 Q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댄나이브스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댄나이브스가 자기 브랜드로 직접 출시를 한 댄나이브스 이 AI 관련 그래서 그 티커도 IVES입니다. 본인 이름을 따서 만들었군요. 근데 이게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6억 달러 모았고요. 지금은 이제 10억 달러 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뭐 한 1조 5천억 정도 땡긴 거죠. 여긴 주로 뭐가 들어있나요? 댄나이브스가 내는 보고서 30개의 AI 기업 중심으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그런 ETF입니다. 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네요. 이거는 뭐 출시하자마자 바로 대박이 난 ETF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국내에도 사실 미국의 AI 기업에 투자하는 이제 AI ETF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이런 ETF들과 이 지금 말씀하시는 미국의 테마 진짜 직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직구하는 것과 국내에서 이렇게 한번 거쳐서 가는 거에 저는 그게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이거는 해외 ETF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 환율 환율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국내 ETF 같은 테마이면 국내 ETF와 미국 ETF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희 책은 이제 총 7부로 돼 있거든요. 2부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 예를 든 게 S&P 500 지수를 가지고 뭐 타이거 S&P 500 ETF하고 그다음에 뭐 뱅가드 S&P 500 ETF하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사실 거의 차이는 없고요. 거의 차이는 없고 이제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2024년까지만 해도 수출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뱅가드 S&P 500 ETF는 0.03%였는데요. 국내 미래에서 하는 타이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에서 하는 코덱스라든지 뭐 같은 S&P 500 관련된 ETF들인데 얘도 수수료가 훨씬 비쌌어요. 국내 게 더 비쌌거든요. 훨씬 비쌌어요. 0.25%, 25, 27 이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0.03 대 0.25 0.27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뭐 사실은 뭐 소액을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규모가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수수료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 2024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그렇죠. 쭉 내려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비싸긴 한데 이제는 거의 차이 없는 수준 정도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세금 쪽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국내 상장 국내 주식 ETF,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이 없잖아요. 차익에 대한 그 자본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죠. 근데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미국 ETF가 되겠죠. 국내 상장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는데 이게 15.4%를 과세를 해요. 차익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미국 ETF는 차익에 대해서 22%를 과세하죠. 그게 250만 원 차익까지는 이제 안 하고 이제 그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22%를 과세를 하죠.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국내 상장 미국 ETF 이제 뭐 같은 S&P 500을 추종한다고 해도 얘는 일종의 이자 배당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배당세율하고 똑같아요. 15.4%. 그러니까 요 차익을 자본 차익으로 인지를 안 하고 일종의 이자 배당 수익으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미국 ETF는 요거는 자본 차익 양도세 개념으로 양도 차익에 대한 이제 양도세 개념으로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요 차이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요거는 이자 배당 관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2천만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종합과세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배당 이자, 그러니까 뭐 배당을 많이 받아서 2천만 원 넘기면서 그거를 이제 맞추는 거는 사실은 이 이자 배당 그 수입이 굉장히 그 높아도 거의 추가 세금을 많이 안 내세요. 그게 아마 계산을 제가 좀 해봐야 될 텐데 아마 8,200만, 8,400만 원까지 수익까지도 뭐 크게 물론 이제 다른 수익이 없다는 가정 하에 그때까지도 사실은 이제 아예 원천 과세를 하는 15.4%로 다 마감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익에 대해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2024년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얼마가 나냐면 2023년, 2024년 미국 S&P 500이 20% 이상씩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으로 거의 한 50% 수익이 난 데다가 환율이 25%인가 올랐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한 80%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이거를 팔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뭐 한 3억 정도 투자해서 80% 수익이 났으면은 2억 4천을 벌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 종합과세 이 대상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엄청 많아지겠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냥 양도차익과세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이거는 22% 내고 나면은 이게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시 재분류되는 일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좀 규모를 크게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 세금 관계를 잘 따져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국내에 상장된 이제 미국 S&P 500 대표 지수 ETF는 이제 15.4%의 세금을 떼고 이제 해외에 상장된 ETF는 22%의 이 양도세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해서 이거는 얘가 더 높지만 미국게 더 높지만 이 국내는 이제 이자 배당 소득으로 들어가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액을 더 크게 이제 굴리실 분들은 22%를 떼가도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안 되는 이 미국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손익통산. 국내 상장 해외 미국 ETF 같은 경우에 손익통산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투자해서 마이너스 100만 원 나고 얘 투자해서 플러스 100만 원 나면 합쳐서 빵원이니까 난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해야 되는데 국내 ETF는 그게 불가능하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손익통산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해외 상장된 ETF들은 이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난 것과 플러스 난 걸 같이 팔라고들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손익통산이 안 되고 요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약간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국에 있는 미국 ETF를 매매를 하시면은 이게 계좌가 그러니까 두 개를 샀는데 하나가 손해가 나고 하나가 이익이 나면은 손해 난 거 일단 팔고 12월 말에 팔고 그다음에 그럼 손익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사는 거예요. 뭐 그런 방법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세이브하는 차원에서. 맞아요. 여러분 세금이 되게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일단 가장 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소액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따져 보시면 어쩌면은 뭐 국내 상장 미국 ETF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로 투자하시는지 모르니까 제가 뭐 그 약간 기준 금액이 없나요? 얼마까지 투자했을 때는 국내가 나아요?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어려운 게 어떤 세금이라는 게 이 사람이 소득세가 있는지도 봐야 소득세가 그렇죠. 얼마인지도 봐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소득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으로는 이게 계산해 드릴 수가 있지만 이거를 각각 얼마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전체적으로가 8,400만 원 정도까지가 아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수입 연간 그 소득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정도까지만 이제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면은 뭐 한 2,200만 원, 2,400만 원까지만 크게 부담 없이 살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세율이 쭉쭉 올라가는 거를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2,200만 원이 이득이 그러니까 차익이 2,200만 원일 경우인 거죠? 차익 플러스 뭐 배당 받으신 것까지 다. 그렇죠. 어쨌든 그게 순 원금 투자 원금이 아니고 차익에 저는 여기 충분히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다 사람마다 어떤 수익 구조, 자기의 어떤 소득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얼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ISA 계좌하고 네. IRP 계좌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이용하시면은 세액에서 빠지니까.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예를 들어서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네. 5년간 1억까지. 그게 계속 지금 뭐 증액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그 증액 발표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2천만 원 5억으로 5년 5억, 2억으로 네. 이렇게 늘어난다고 계속 얘기만 나오고 계속 저도 업데이트는 네. 해보는데 아직 그 일단 증액은 안 되는데 네.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2천만 원 한도 5년간 1억 한도까지는 ISA 계좌를 이용하시면은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8,400만 원에서 분리가 이제 돼야 됩니다. 분리 된다는 거죠? 네, 분리가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방법 책의 내용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죠.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요 ETF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특히 이 뒷부분에 있는 방위산업, 방산 쪽이 굉장히 이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이제 2022년 2월에 발발이 됐는데 그때는 3일 만에 끝난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벌써 4년이 다 네, 돼가고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 2달만 지나면 이제 4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 유럽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이제 그 러시아의 위협에 그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제 그 유럽으로 하여금 이 방위 산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는 이런 자극이 되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사실 트럼프가 계속 멱살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너네들 방위 산업 더 투자 많이 해라. 우리가 언제까지 너네들을 지켜주겠냐. 맞아요. 뭐 너네들이 이제 전체 그 나토 회원국의 그 방위비 지출이 그 회원국 GDP 대비해서 지금 2% 그것도 겨우 채웠어요. 2024년도에. 근데 지금 미국은 3% 정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3%까지 투자하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는 워낙 약간 좀 더 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5%까지 예, 뭐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일단 안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정부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데다가 이제 트럼프가 젤렌스키하고 정상회담하다 쫓아내듯이 한번 그런 약간 쇼킹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굉장히 이제 어떤 이런 그 방위 산업에 대한 지출이 필요성을 굉장히 아주 절감하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뜨거워하고서는 방위 예산 늘리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위 산업 관련돼서는 이제 4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ETF를. 가장 큰 게 iShares US Aerospace and Defense ETF에서 ITA. 이게 지금 가장 큰 ETF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거랑 구성은 비슷한데 PPA라고 해서 인베스코에서 나온 인베스코라는 운용사에서 지금 출시한 이제 그 PPA ETF가 있고요. SPDR, S&P,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ETF 해가지고 이제 XAR, SAR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X 디펜스 테크 ETF. 이거는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쪽보다는 이제 방산 쪽에 완전히 집중하는 이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X 미래에셋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쉴드 SHLD 이렇게 4개 정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테마 ETF 관심 가지셔야 되는 거는 이제 에너지 인프라 ETF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오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정책이 되겠죠. 그 사실 근데 트럼프 1기 때도 이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확실한 어떤 그 방향성을 보여줬었어요. 네. 원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증산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에 지금 2017년에 그 미국의 일일 그 원유 생산량이 880만 배럴 정도 됐었어요. 그때 이제 러시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1000만 배럴 정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 3위인가 그랬었습니다. 생산량 기준으로. 근데 트럼프 때 밀어붙여서 이거를 1300만 배럴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그 에너지 그 원유 생산 1위 국가로 확실하게 올라서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동 쪽에 균열이 발생을 했죠. 미국이 워낙 증산을 세게 해야 되니까 사우디가 오펙을 중심으로 가격을 관리하다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 관리를 포기하고 물량 위주로 시장을 대응하다 보니까는 그때 그 원유 가격이 급락을 했었죠.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이런 쪽에 지금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관련된 정책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원유 가격이나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떨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니까 뭐 그 에너지 그 원유 개발 업체들이라든지 천연가스 개발 업체인 EMP 관련된 네. 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인프라 업체들 양이 늘어나고 수송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인프라 업체들이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한 3개 정도 ETF가 있습니다. 네. 요 3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이제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나와 있는 요런 그 ETF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엑스하고 토토이스라는 데서 나와 있는 요 에너지 인프라 관련 ETF가 있는데 네. 요 3개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ETF. 특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MLPX하고 TPYP. 예, TPYP는 예, 요거는 다 거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업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원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제 원유 가격이 한 70불 정도 돼야 돼요. 네. 예, 그 이제 원가 구조를 보면은 60불 초반대이기 때문에 60불 중반에서 70불 정도는 돼야 애들이 이 증산을 빵빵 해댈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원유 가격이 WTI가 지금 60불에서 아래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는 원유를 그렇게 옛날처럼 뭐 증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대신 천연가스 증산은 많이 할 거예요. 연안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 이런 거 그 바이든 정부가 다 금지시켜서 다 풀었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유럽,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뭐 관세 협상할 때마다 이렇게 역사가 잡고 막 다 우리 LNG 수입해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생산량도 본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량 늘려서 수출량 늘리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파이프라인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관련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ETF들은 좀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연가스 에너지 인프라까지 살펴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이쪽 ETF는 네, 사실 네. 관심 많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네. 현물 ETF가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예. 예, 해외 쪽에 이거는 관심 이제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3개는 확실한 테마, 그러니까 될 거, 이제 네. 2024년, 2025년도 다 좋았고, 네. 앞으로도 될 거로 예상이 되는 ETF들인데, 이제 네 번째부터는 조금 네. 논란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비트코인으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찬스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뭐 여전히 그 어떤 그 상승의 폭발력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런 그 자산이다 보니까는 여전히 좀 관심은 갈 수 있지만 사실 정말 안전하게 확실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찬스는 놓쳤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그 ETF가 언제 처음 본격적으로 허가가 났냐면은 예외적인 몇 개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ETF가 시장에 런칭될 수 있도록 허가가 떨어진 건 2024년 1분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ETF들이 형성이 되면서 얼마나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서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가상화폐를. 그렇죠. 얘네들이 그 당시에 한 3만 불 정도에 있었던 비트코인을 7만 불까지 6개월 만에 끌고 올라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벌써 이제 2023년 4분기부터 눈치를 챘죠. 왜냐하면 2024년 1분기부터 이 가상화폐 관련 ETF 런칭에 허가가 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올라갈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2023년 4분기부터 그때 한 3만 불 때부터 사람들이 막 산 사람들이 이제 2024년 1분기에는 요 ETF 펀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의 이 가격을 엄청나게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3만 불에서 7만 불까지 한 번에 가서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정책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1기 때는 이 가상화폐 쪽에 약간 좀 부정적이었다가 2기 정부 이제 꾸린 준비를 하면서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스탠스가 바뀌었고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미국 비트코인의 수도를 만들겠다.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전향적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투자하신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고 그런 바람을 타고서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제 동력 진짜 초기에 거의 록텟처럼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이미 끝났다. 됐다. 예, 끝났다. 이제 그 대신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그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 대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뭐 다 거기에는 이제 서로 반론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떤 투자 주체들이 이것처럼 극명하게 나누는 자산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된다 된다가 완전히 둘러가 쪼개져 있는.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거 들으면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이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가격 변동이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확실하게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동성이 지금 미국 시장의 유동성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비드 사태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돈이 이제 일부 회수가 되긴 했지만 이 시장의 유동성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유동성을 베이스로 해서 힘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축적이 돼 있는 상태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워낙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아서 저도 여기에서 결론은 안 내렸어요. 뭐 좋다 나쁘다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시장이 어떤 이 프로 앤 콘스 서로 이 찬반 양론이 워낙 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 자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일단 너무 워낙 이게 찬반 양론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는 좀 그냥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 일단 내가 참여는 해야 되니 일부로만 가져가는 정도로 만약에 관심 되나요? 있으신 분들은 일부만 가져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워낙 리스크가 좀 있고 어떤 여전히 논란이 많은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일종의 쥐약이다. 그렇죠.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나는 나한테 싸게 판다고 나한테 뭐 90% 할인해서 판다고 해도 난 안 산다. 왜냐하면 언젠간 나 다시 팔아야 되는데 다시 팔 수가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그 아크 캐피탈, 아크 자산운용에 있는 그 돈남원, 캐시우드는 또 굉장히 예찬론자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그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ESG. ESG는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경, environment, 그다음에 S는 social, 그다음에 G는 governance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일단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갖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좀 이제 힘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죠. ESG를 관심권에서 약간 또 벗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넣으면서도 약간 고민은 좀 했었는데 지금 이 ESG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롱텀으로 본다면 정말 긴 흐름에서 본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런 테마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원자력 발전 쪽인데요. 뭐 결국은 이제 이게 그 AI 쪽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I 전력이 워낙 필요하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력의 어떤 부하가 일정하게 그 전력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부하의 변화가 생기거나 그러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이 원전 같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지금 시장에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좀 상황이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저희도 써놨지만 태양광, 풍력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간헐적 생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만 발전이 가능하잖아요. 밤에는 발전할 수가 없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뭐 바람이 아주 일정하게 24시간 불면 상관이 없는데 바람이 불 때와 안 불 때에 의해서 또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원전에는 굉장히 큰 규모의 전기를 일정 부하로 꾸준히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보다는 일단 원전 쪽이 훨씬 더 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에너지 대용량 저장 장치 ESS 같은 거를 따로 별도로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또 투자 추가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이제 그 원자력 발전 이쪽이 지금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일단 소형 모듈 원자로 그래서 SMR 쪽에 대한 관심도 그렇죠.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쨌든 뭐 이 그 AI 쪽 관련돼서는 워낙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AI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 더 점점점 가파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함께 갈 수 있는 산업으로서 원자력 산업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이제 크게 한 2개 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글로벌 X 우라늄 ETF 우라하고 네, URA 있고요. 그다음에 바넥 우라늄 앤 뉴클리어 ETF에서 NLR 뉴클리어의 약자처럼 이렇게 압축해서 지금 티커를 만들어 쓰고 있죠. 네. 이 2가지가 좀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라라고 하는 글로벌 엑스 우라늄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라늄 관련 업체들이 많았어요. 그 NLR처럼 일단 그 원전 관련된 ETF보다는 우라늄 원료인 우라늄 쪽의 비중이 높았던 ETF인데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MR 관련된 뭐 이런 업체들도 꽤 높은 비중으로 담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2개의 차별성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둘 다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ETF 대표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사실 영원한 저의 관심사 그렇죠? 배당 ETF 쪽으로 좀 개인 투자자들 많이 하실 텐데 이것도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배당은 뭐 영원한 테마죠. 영원한 인기 테마. 여기 제목에도 저희 썼지만 영원한 인기 테마고 일단 손안의 새가 주는 안정적 수익. 이게 숲속에 있는 새가 훨씬 더 많지만 내 손 안에 있는 새가 더 소중한 거죠. 그렇죠. 저거는 내가 갖고 있는 새가 아니라 내가 이제 잡으러 가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존재들이고 내 손 안의 새는 확실하게 내가 쥐고 갈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birds in hand 내 손 안에 있는 새라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이런 테마형 ETF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고배당 업체 하면 저성장 업체들이 이제 성장의 동력은 많지 않고 캐시플로우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저성장 고배당이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요새는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고성장 업체들도 배당을 꽤 주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건 무조건 뭐 저성장 업체들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기 지금 3개 정도 제가 지금 가져왔는데 그 뱅가드 디비던드 어프리시에이션 인덱스 펀드에서 VI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슈왑 US 디비던드 ETF 가장 유명한 배당 관련 ETF이기도 하죠. SCHD, 그리고 이제 또 뱅가드 하이 디비던드 일드 인덱스 펀드 이렇게 지금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슈드가 가장 그래도 SCHD 그렇죠. 가장 지금 일단 배당 수익률도 높고요. 가장 이제 그 제피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피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걔는 어떤 이런 배당형 ETF라기보다는 성장형이 아니고 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뒤에 파생으로 다루는 건데요. 이게 파생형 ETF입니다. 그거는 이제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배당 ETF는 약간 좀 결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왜 제피 같은 거 없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약간 결이 달라서 저희가 그 뒤에 파생형 ETF 쪽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7개 정도의 그러니까 ETF 군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여쭤봤는데 최근 이제 금값도 올해 또 사실 작년 오늘 많이 올랐고 또 은도 최근에는 또 엄청 오르고 있어서 이제 이런 원자재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데 이 원자재 ETF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원자재 ETF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3부에서 상품 ETF에서 별도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 금하고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금은 그 외에 이제 플래티늄 같은 백금까지 포함된 귀금속 ETF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철 금속, 구리, 가장 대표적인 구리죠. 구리 관련, 아니면 뭐 아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사실 아연 관련된 ETF는 없고요. 구리 관련 ETF 조금 크게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상품 ETF라고 저희는 부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핵심은 금입니다. 거의 뭐 한 80% 정도는 금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품 ETF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금 ETF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하고 금광 관련된 금을 채굴하는 업체에 투자하는 ETF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SPDR 골드 트러스트, 그래서 GLD, 이제 골드의 어떤 추격형으로 좀 티커를 따왔죠. 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iShares 골드 트러스트도 있습니다. IAU. 이 두 개는 금 현물에 투자하는. 근데 이제 단위가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이제 10분의 1, 금 10분의 1 온스 단위로 이제 그 거래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IAU는 50분의 1 온스 기준으로 단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다르다는 거는 어떤 금 얼마 정도 단위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 현물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펀드에 돈 들어오면은 금을 삽니다. 금을 직접 사서 보유하는 이런 개념이어서 그냥 금을 사나 이걸 사나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바넥 골드 마이너 ETF가 있죠. 요거는 이제 금광 관련 업체들. 채굴 업체들. 채굴 업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바넥 그 주니어 골드 마이너스 ETF가 있죠. 요거는 주니어는 왜 좋냐면은 중소형주.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니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골드 마이너 하면은 이제 대형주 위주의 ETF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니어 골드 마이너스 하면은 금광 업체 중에서 중소형 업체 위주 구성된 ETF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금 현물 뭐 선물에 투자하는 ETF랑 이런 채굴 업체에 투자하는 ETF가 어떤 특징 차이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그 금 자체에 그냥 투자하는 ETF는 금값하고 그냥 연동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자산 100%가 금이니까. 근데 이제 금광 관련 업체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금과 금 가격과 관련된 것 이외에 기업 특유의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죠. 그 기업이 그 어떤 기업으로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그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뭐 재무 리스크라든지 재무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환경적 리스크가 같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빠질 때 더 빠질 수도 있고 변동성이 좀 큰 특징을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금에 투자하는 상품 중에 이제 금 ETF뿐만이 아니고 뭐 골드 뱅킹도 있고 은행 이제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골드바를 직접 이제 사는 그게 이제 똑같은 겁니다. 골드바 사는 게 금에 사는 거랑. 그러니까 얘들 골드바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골드바 사면은 뭐 보관도 해놔야 되고 귀찮고 하니까 이제 이 골드 ETF 사는 게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 거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뭐 그 비용에서 다 차감이 되는 거니까요. 금 보관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다 차감하고 나서 이게 형성이 되는 그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물 갖고 있으나 이 지금 금 관련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개 그 SPDR 골드 트러스트하고 그다음에 iShares 골드 트러스트는 금을 직접 갖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보관 비용 뭐 이런 거 다 지금 얘네도 다 그 비용으로 녹여서 지금 가치가 순자산 가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개는 금을 갖고 있는 거랑 이런 그 금 관련 직접 관련된 ETF를 갖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물 갖고 있는 것과 이제 흡사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그 보시면은 이제 그 좀 시장의 어떤 변화가 좀 발생하는 게 지금 이제 저희 책 그 오른쪽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2021년까지는 좀 약간 들쭉날쭉 막대 그래프가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500톤 정도, 연간 500톤 정도를 중앙에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2022년, 3년, 4년을 보면은 이게 2배로 뜁니다. 거의 1000톤 가깝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올해도 아마 한
8,900톤 이상은 매수를 할 겁니다. 네. 1,000톤까지는 좀 못 갈 것 같고요. 지금 3분기까지 그림으로 봐서는 아직 4분기는 아직 안 끝나서 안 나왔는데 그림으로 보니까 진짜 매입 규모가 많이 늘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장 강하게 촉발시켰던 요인은 뭐냐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의 그 달러 자산을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과 비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특히 달러를 단뜩 쥐고 맞아요. 있어 봐야 계좌를 동결시켜 버리면 자기들이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는 금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달러 거죠. 못 믿겠다. 예, 이제 예. 금 사자 이렇게 예,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이런 그 국가의 정부의 수요가 갑자기 확 크게 늘어난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금 가격을 끌고 올라가는 네. 이런 효과를 굉장히 강하게 플러스 알파로 강하게 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약간 적대적 관계인 특히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적극적으로 금 매수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를 줄이면서 안 그래도 이제 얘네들은 이제 경제 성장이 계속 뭐 한 4.5%에서 5% 이게 계속 꾸준히 아직까지도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돈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로 이제 금을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미국 국채는 줄이고 있어요. 네. 미국 국채 보유 규모는 줄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금을 얼마까지 늘리려고 하느냐? 지금 전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하는 전체 풀에서 10% 정도밖에 금이 없어요. 네. 이거 한 30%까지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10%, 30%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아무래도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자기들이 계속 돈이 여기는 계속 돈이 이제 흑자 국가니까요. 네. 돈이 들어오는 거를 계속 이제 금을 사는데 실제로 중국이 11월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10월까지 연속으로 금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거의 중심이 돼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가 넘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30%까지 이걸 맞추려고 하면은 네. 금을 얼마에 사야 되냐면은 지금 뭐 4,000달러 조금 넘지만 그 트라이온스당 지금 뭐 한 4,000불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 5,000톤을 더 사야 됩니다. 5,000톤. 예. 지금 뭐 전체 이 정부 그 어떤 세계 중앙은행 네. 각 중앙은행 다 합쳐서 그러니까 글로벌 중앙은행이 매수하는 게 연간 1,000톤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만 5,000톤을 더 매수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강력한 주체로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금이 이렇게 많나요? 금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금강업체들이 꾸준히 금을 캐고 있으니까. 네, 금은 어쨌든 중국 정부가 지금 연간 5,000톤을 지금 더 사야, 그러니까 앞으로 5,000톤을 더 사야 된다는 거죠. 자기네가 목표인 자기 외환보유 전체 그 어떤 자산의 30%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지금 기준인 거고요. 외환보유 계속 늘어날 테니까는 예, 이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계산한 거니까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은 이런 그 약간 좀 구조적인 수요가 존재를 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금 이외에 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품 ETF 아니면 원자재 ETF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PTP 과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보시면 여기 그 나온 SPDR, S&P 오일 앤 가스 요런 관련된 EMP 그 ETF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라는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베스코 DB 애그리컬처 농산물 관련된 농산물 7가지 농산물 가지고 풀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커퍼 인덱스 펀드라는 게 이제 이거는 그 구리 관련 쪽에 투자하는 건데 요런 이 원자재 농산물 관련돼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PTP 과세 대상입니다. PTP 과세 대상인 게 뭐냐면은 이런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는 매매할 때마다 10%씩 띄어요. 그게 뭐냐면은 차익의 10%가 아니고요. 거래 대금의 10%를 띱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1,100달러가 됐어요. 그럼 이제 10%씩 났으니까 팔잖아요. 그럼 1,100달러의 10%인
그 110달러 네. 해가지고 1000달러 아래로 내려가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 보는 게 되는 거죠. 10% 수익이 났지만 그거 뭐 손해 났다고 안 뛰냐 그건 네. 아니라 전체 대금의 그 10%를 뛰기 아.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손해 나서 1000달러 투자했다가 900달러가 됐는데 900달러 10%를 또 뛰어요. 그럼 90달러를 떼가지고 그 나머지. 810달러가 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정말 짚고 예, 넘어가야 그렇기 때문에 되겠네요. 이 PTP 과세는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왜 하냐면은 어떤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예. 미국 미국 이외 거주자가 예. 이거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을 막 흔들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 이외 거주자가 이런 걸 살 때는 PTP 과세 대상이 돼요. 약간 뭐 이를테면 이중과세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일종의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예. 미국 사람 위에는 하지 마. 뭐 이런 거죠. 예. 트럼프 때 도입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이거는 바이든 때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세가 좀 있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있어요. 인베스코 DB 에그리컬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농산물 관련된 그 ETF 중에는 사이즈도 제법 되고 네.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ETF인데 요것도 PTP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예전에 요게 과세 대상이 됐을 때 어떤 식이었냐면은 요거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증권사 통해서도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미국 ETF를. 그래서 그걸 공지를 해줬어요. PTP 과세 대상. 근데 네. 한 번 공지하고 나서 공지를 더 이상 안 해요. 약간 숨기는 거군요. 근데 숨긴다기보다는 계속 업데이트하기가 그 공지를 계속 하는 게 좀 뭐 약간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대상이 되면은 90일 동안 유효해요. 그러니까 90일 동안 유효한 게 아니라 이제 요거를 면제해달라는 그 요청이 있으면 90일간 유예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됐다가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고 또 대상에 빠진 줄 알았는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요 관련된 ETF를 매수하실 때는 이 팝업 창이 뜹니다. 이렇게 경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PTP 과세 대상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증권사에서 더 이상 이제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공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요 관련 ETF 매수할 때 PTP 과세 대상인지 꼭 한번 확인하시는 거. 이제 그 주문을 넣으실 때 티커를 놓고 매수를 하시려고 딱 하면은 팝업 창이 뜹니다. PTP 과세 대상인데 계속 하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PTP가 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누르면은 또 세금 또 2번 떼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다 그 전체 그 거래 대금의 10%를 띄는 거기 때문에 상당하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이 PTP 과세라는 걸 꼭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좀 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미국 ETF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테마별로 또 대표 지수별 또 이런 또 어떤 원자재 ETF의 세금 문제, 또 투자 구루들 또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책을 또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또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우리 토마스 리서치의 이일수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